친구였던 이웃이 어느새 담장을 넘어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만약 옆집 형이 매일 우리 집 담벼락 너머로 CCTV를 설치하고 우리 집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간섭하면서 앞으로는 내 말만 들어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그 형이 덩치는 산만한데 주먹까지 휘두른다면요? 지금 전 세계가 느끼는 감정이 딱 이겁니다. 우스운 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중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삼성, 현대, 애플 모두 중국으로 달려갔죠. 여기가 미래야 외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요. 같은 나라들이 중국에서 공장 빼고 기술 유출 막고 심지어 틱톡 하나 금지하려고 법까지 만듭니다. 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중국이 갑자기 나빠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걸까요?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중국이 어떻게 10년 만에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지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타는 차, 쓰는 스마트폰, 심지어 내일 출근길의 안전까지 연결된 문제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1978년 중국의 실권자 덩샤오핑이 던진 이 한마디는 세계 경제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1인당 GDP는 156달러, 라면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문화대혁명으로 나라는 폐허,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덩샤오핑은 결단을 내립니다. 공산주의고 뭐고 일단 배불리 먹고 살자. 그래서 내건 전략이 바로 도광양회,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조용히 있을게, 돈만 벌게 해줘 라는 거죠. 서방 국가들은 이 전략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니, 속았다기보다는 속고 싶어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미국과 유럽은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맛보면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받아들일 거야. 배가 부르면 사람은 자유를 원하게 되니까. 그렇게 중국은 WTO에 가입했고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투어 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값싼 노동력, 거대한 시장, 빠른 인프라. 삼성도 현대도 애플도 나이키도 모두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그런데 말이죠. 서방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 번도 서방식 민주주의를 약속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조용히 돈을 벌고 기술을 배우고 힘을 키웠을 뿐입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중국이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전 세계가 중국 좀 이상한데? 라고 처음으로 의심한 그 순간 말이죠. 1989년 6월 4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외친 건 단순했습니다. 우리도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 부패한 관료들을 감시하고 싶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탱크로 답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지금도 비밀입니다. 중국 정부는 300명이라고 했지만 영국 비밀문서에 따르면 최소 1만 명이 희생됐을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CNN은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한 남성이 탱크 앞을 막아서는 사진은 20세기 최고의 아이콘이 됐죠. 서방 국가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손 내밀어 준 건 이러라고 준 게 아니야. 미국과 유럽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무기 수출 금지, 외교적 압박.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너무 달콤했거든요. 기업들은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인권은 중요하지. 근데 우리 주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중국 포기하면 우리 주가 반토막인데. 결국 제재는 흐지부지 됐고 기업들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배웠습니다. 서방의 원칙은 돈 앞에서 무너진다는 걸요. 이때부터 중국은 확신했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가도 된다. 경제만 잘 굴리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20년 뒤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 발톱을 숨기지 않을 사람, 바로 시진핑입니다. 2012년 나벽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첫 연설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중국몽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뜻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원래 세계 최고였다. 명나라 때도 청나라 때도 우리가 중심이었다. 서양이 우리를 짓밟은 100년은 치욕이었다. 이제 그걸 되찾을 것이다. 언뜻 들으면 멋있어 보입니다. 자존심 회복, 나쁠 게 뭐 있겠어요?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취임 직후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반대파는 부패 철거라는 명분으로 모조리 제거했죠. 무려 150만 명의 당원이 숙청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고쳐 임기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사실상 황제가 된 겁니다. 그는 대외적으로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덩샤오핑에 조용히 있자 하는 끝났습니다. 이제 중국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로 바꿨고 주변국 어선을 쫓아냈습니다. 여기 우리 바다야 라고 선언한 거죠. 한국도 당했습니다. 2016년 우리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자 중국은 보복에 나섰습니다. 롯데마트 폐쇄, 한국 관광 금지, 한류 컨텐츠 차단. 우리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는 화나면 경제로 때리는구나. 친구가 아니라 상사였구나.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중국의 외교 스타일 자체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는 이름이 붙었죠. 전랑 외교라고요. 전랑, 눌프전사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액션 영화 제목인데 주인공이 중국군 특수부대원으로 나와서 적들을 쓸어버리는 내용이죠. 흥행도 대박이었고 중국인들은 활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강해. 그리고 중국 외교관들이 진짜로 전랑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외교관들은 점잖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조용히 협상하고 언론 앞에선 미소 지으며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죠. 그런데 시진핑 시대의 외교관들은 달랐습니다. 트위터에서 외국 정치인들과 설전을 벌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를 질책하고 심지어 너희 나라나 잘하세요 라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알래스카 회담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켄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자 중국 외교 담당 양제츠는 16분간 일방적으로 연설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흑인을 차별하고 원주민을 학살한 나라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냐? 방송을 보던 전 세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외교반이 저렇게 말해도 돼? 중국인들은 환호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말만이 아니었죠. 중국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호주가 코로나 기원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은 호주산 와인과 석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대만의 우호적 제스처를 보이자 중국은 리투아니아 제품을 통관 거부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경제적 강압입니다. 말 안 들으면 지갑을 때리는 거죠. 전 세계는 생각했습니다. 이 형 돈 좀 벌더니 깡패가 됐네? 하지만 이건 시적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더 치밀한 전략을 세계 곳곳에 깔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전략의 이름은 1대1로였습니다. 2013년 시진핑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1대1로, 육로 해상 실크로드를 부활시키겠다는 거대한 구상이었죠. 들으면 멋있잖아요. 가난한 나라들에게 항구 지어주고 철도 깔아주고 도로 만들어주고. 중국은 함께 발전하자 하며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까지. 세계 곳곳에 중국의 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돈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스리랑카를 볼까요? 중국은 스리랑카에 13억 달러를 빌려줘서 한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이 항구 생기면 너희 경제 대박 날 거야. 스리랑카는 기뻐했죠. 그런데 항구가 완공되고 보니 화물이 안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였죠. 결국 스리랑카는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항구를 우리한테 넘겨 99년간 임대하는 걸로 하자. 스리랑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한반토타 항구는 사실상 중국 소유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파키스탄, 지부티, 케냐, 1대1로에 참여한 나라 중 상당수가 빚더미에 앉았고 중국은 그들의 전략적 자산을 하나씩 차지했죠. 항구, 공항, 전력망까지요. 이걸 사람들은 부채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집문서 가져가네? 그런데 중국의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들만 통제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감시의 실체가 전 세계로 새어나가면서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2019년 여름, 헝공 거리는 검은 옷을 입은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들이 외친 건 단순했습니다. 우리도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 부패한 관료들을 감시하고 싶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탱크로 답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지금도 비밀입니다. 중국 정부는 300명이라고 했지만 영국 비밀문서에 따르면 최소 1만 명이 희생됐을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CNN은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한 남성이 탱크 앞을 막아서는 사진은 20세기 최고의 아이콘이 됐죠. 서방 국가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손 내밀어 준 건 이러라고 준 게 아니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야기였죠.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재교육 캠프라는 이름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중국은 테러 예방 교육이라고 했지만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강제 노동, 고문, 문화 말살. 위성 사진에는 거대한 수용소들이 찍혔고 드론 영상에는 눈가리개를 한 채 기차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UN, 인권단체, 각국 정부가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일축했죠. 전 세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중국식 질서는 자유와 정반대라는 걸요.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질서가 내 삶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세계를 위협하는 방법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감시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이 있었죠.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삼성전자는 중국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대자동차도, LG화학도, SK하이닉스도 모두 중국으로 갔죠. 왜냐고요? 값싼 인건비, 거대한 시장, 빠른 생산 속도, 중국은 완벽한 생산 기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르쳐준 기술이 어느새 중국 기업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의 LG, 삼성 SDI, SK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CATL이 갑자기 치고 올라왔죠. 어떻게?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을 몇 배의 연봉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술을 고스란히 가져갔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삼성과 TSMC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에게 집, 차, 자녀 교육까지 제공하며 스카우트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설계도, 공정 기술을 빼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재 영입일까요? 아닙니다. 조직적 기술 탈취입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 기업들이 이제 우리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겁니다. 예전엔 중국 제품이라 하면 싸구려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BYD 전기차는 테슬라를 위협하고 와웨이 스마트폰은 삼성과 애플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더 쌉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고마운 손님이 우리 가게에서 밥 먹더니 어느새 우리 레시피를 다 베껴서 바로 앞집에 똑같은 가게를 차렸다. 그것도 더 싸게. 이제 손님이 아니라 무서운 경쟁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본 미국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이제 그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합니다. 미중 무역전쟁 시작.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때렸고 중국도 똑같이 보복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출렁였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관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중국을 키운 건 실수였다. 이제 손을 써야 한다. 2022년 미국은 반도체법 칩스 액트를 통과시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핵심 첨단 반도체는 절대 중국에 팔지 마라.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한국의 삼성까지 모두 동참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반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들을 설득했거든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손에 넣으면 그들의 AI, 군사기술이 우리를 넘어선다. 그럼 우리 모두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각국 정부는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틱톡 금지, 화웨이 배제, 중국산 태양광 패널 규제. 이건 단순히 미국의 압박 때문이 아닙니다. 각국 스스로 느낀 위협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반중 정서는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중국식 질서가 내 일상, 내 자유, 내 지갑을 지배하는 순간 내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중국이 나쁜 나라라서? 아닙니다. 중국이 자유와 정반대되는 질서를 전 세계에 수출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선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까지 통제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냐?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반중 정서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중국식 질서가 내 삶을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